잠갔나봐요? 아직 안 끝났대. 왜 사진 안 보내줘요? 보내드려야 돼. 대통령 사진 안 나갔어. 그래요. 나도 좀 보내드릴게. 자, 이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정인 통일 외교안보 특보님의 강연이 있겠습니다. 오늘 강사이신 문정인 특보님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요. 연세대학교 명예특임교수, 통일 외교안보 특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미국 국제정치학회 부회장, 동북아시아 대위원장, 한국평화학회전, 외교통상도 국제안보 대사, 연세대학교 김대중 도서관장으로 아주 바쁘게 활동 중이신 우리 문정인 특보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이렇게 민주평등 활동이 이렇게 활발한 걸 보아주 기쁩니다. I'm sorry for Roger Shepherd's family and his friends. I'll be speaking Korean, but try to comprehend what I say. I understand that Roger will comprehend what I'll be saying. So you spent so many times in South Korea, okay? 원래는 제가 호주를 가기로 돼 있고 뉴질랜드는 오게 돼 있지 않았는데 우리 안기종 회장님께서 저한테 전화하시고 그 다음에 뭐 카톡 보내고 꼭 오셔야 된다 이렇게 해서 뉴질랜드는 변방이 아니다. 그래서 시작은 뉴질랜드부터 시작하자고 해서 사실상 일정 있는 거 빼고 제가 어저께 여기 왔고요. 여기 끝난 다음에 시드니 다음에 브리스벤 거쳐서 서울로 갑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또 호주에서는 시드니 브리스벤 하고 그 다음에 오클랜드로 와야 왜 순서를 바꾸냐고 이쪽에 있는데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러는데 와보니까 상당히 감기가 무량합니다. 그리고 오늘 홍백환 총영사님 오늘 일요일이신데 그냥 공항까지 나와주시고 아주 고마우시고요. 박세태 선임 회장님하고 또 고인태 전 회장님 다 이렇게 되게 친절 베푸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이제 하노이 정상회담이 왜 그렇게 되느냐, 그게 총리의 관심사니까요. 그걸 말씀드립니다. 그난 다음에 이제 전망과 한 얘기 하겠습니다. 그리고 Q&A 세션은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요즘 민주평통으로 이제 미국을 가거나 출입지역을 가고 보면 강연을 길게 하는 걸 다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참여형 모임들이 돼서 질문들을 하니까 제가 알기에는 주최 측에서 한 4번 선정한 걸로 아시는데 구애받지 마시고요. 왜냐면 오늘 제가 얘기하는 거는 문재인 정부의 무슨 평화 정책이라든가 통일 정책을 가발 못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의심나는 거 있으면 저에게 그냥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어떤 질문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직업이 선생이니까요. 직업하는 거 좋아하니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대통령께서는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가는 그 기회가 컸죠. 이유는 뭐냐면 작년 9월에 이제 평양 정상회담 끝나서 그 전까지는 사실상 북미 관계가 조금 정확하게 작년 7월 10일 마이클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평양을 갔다가 김정은 위원장을 못 만났습니다. 김영철만 만나고 소위 말다툼만 하다가 이제 돌아오고 그래서 7, 8, 9 원래는 8월 말에 다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가기로 됐었는데 이제 그때 김영철 부위원장이 서한을 보냈는데 이제 미국이 요구할 거면 올 필요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그걸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보더니만은 당신과 또 어쩔 게 없지 않냐. 그래서 일방적으로 파를 많이 취소를 해버렸거든요. 그때 이제 북미 관계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였고,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서둘러서 나도 좀저 평양 방문을 10월 하순경으로 잡으려고 했었는데, 북미 관계 어렵고 그러니까 좀 좋게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급하게 이제 자리가 마련됐고, 그래서 9월 18, 19, 20일 이제 평양을 방문하게 되는데, 그 결과 이제 폼페오가 10월 달에 다시 평양을 방문하고 북미 관계가 좀 나아지긴 했었습니다. 아무튼 간에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가고 9월 달에 가서 평양 선언 5조에 그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시설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미국의 참관하에서 완전히 폐기할 용의가 있다. 그리고 미국이 6월 10일 싱가포르 선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면은 영변 핵시설과 같은 것들을 영구 폐기할 용의가 있다. 이런 걸 얻어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폼페오 국무장관이 평양 방문을 가는 게 있고, 그래서 10월 초에 만났죠. 그리고 상당히 그때는 폼페오 국무장관이 상당히 고무가 돼서 이제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잘 될 거라고 봤는데 11월부터 이제 삐걱대기 시작을 했죠. 그러나 이제 12월 달에 이제 스티브 비건이 이제 평양 방문하고 이렇게 하면서 상황이 나아졌고, 그래서 2월 27, 28일 이제 하노이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 대통령이, 우리 국민 전체가 상당히 관심이 많았죠. 왜냐하면 북미 정상회담이 잘 되면은 북한 비핵화에 진전이 있고, 그렇게 되면 제재가 완화가 될 거고, 제재가 완화되면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쉬워지거든요. 그럼 서울 답방에서 이제 평양 갈 때 뭔가 선물을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개성공단 재개라든가 무슨 금강산 관원 사업 재개라든가 철도 연결 사업, 또 다양한 경제 사업에 이제 선물을 들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죠. 그렇게 되면 자연히 이제 남북 관계 좋아지고, 북미 관계 좋아지고, 한미 관계도 또 한미 공조하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관계가 좋아지고, 그러면 이 세 가지 축이 아주 선순환을 이루면은 그래서 2019년은 정말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해, 뭐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결렬이 됐죠. 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뭐 실패라고 얘기하고 뭐 아주 캐타스트로픽 아웃컴이라고 얘기를 하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진 않고요. 뭐 무산이나 결렬이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하나 좀 흥미있는 현상이 있어요. 이제 뭐 북한하고 협상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협상해보고 협상이 잘 안 되잖아요. 북한은 그냥 돌아가는 그 순간부터 엄청나게 상대방 비판을 해요. 우리 남측에 대해서도 그랬고. 근데 이거는 뭐 김정은 위원장 기차 타고 오랜 시간 걸려서 갔지만은 트럼프 대통령 비판하는 거 하나도 없었고, 미국 비판하는 거 거의 없었고, 성공이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도 스타일 아시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 안 드는 득이 생기면 트위트 바로 올리면서 아이고 김정일 또 로켓맨 이렇게 나오고 할 텐데 트위터를 한 번도 안 올렸어요. 오늘 트위터 올린 거는 미국의 민주당 의원들 비판하는 걸 썼어요. 3월 4일째 그 트위터에서 뭐라고 썼냐면, 돌아가자마자 올린 트위터에서 아니 내가 이렇게 북한 핵과 관련된 정상회담을 하는데 그 마이클 콘 같은 사기꾼 불러서 청문회안 되는 게 말이 되느냐. 미국 대통령이 해외에 있을 때 그런 일 하는 건 전혀 없었다. 완전히 민주당이 저급한 정치한다 이렇게 하면서 사회 끝자가 쉐임이라고 하는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니까, 그건 띄우면서 북한에 대해서는 얘기 하나도 없고 뭐 일관성 있게 그 북한의 가장 비파적인 조던 볼튼부터 폼페오 국무장관, 스티브 비건이 전부 다 나와서 하는 게 하노이 정상회담은 성공이었다.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리둥절한 거예요. 노딜로 나왔는데 양쪽 다 아주 비탄 거였고, 그 다음 두 정상이 헤어질 때도 보면 샌더스가 찍은 사진을 보면은 악감정, 에코노미라고 하는 것은 악감정을 갖고 떠난 거 아니고 상당히 웃으면서 떠난 걸 보니까 제가 볼 땐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니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또 이번 우리 대통령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하노이 정상회담이 어떤 점에서 상당히 성공으로 본다. 왜 그러냐. 미국이 원하는 빅딜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고 또 북한도 영변 핵실을 완전 폐기라고 하는 북한 나름대로 요구를 가장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제재도 처음에는 항상 모든 제재를 다 완화하라고 그랬는데 그 2010년 이후부터 채택된 5개 결의안만 해제해달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 점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싱가포르 선언 같은 게 어떻게 보면 소위 위시리스트, 쇼핑 리스트 만든 거랑 비슷한 건데 총론적인 건데 이번엔 강론적인까지 들어갔다가 결국 이제 합의를 못 본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게임이 끝난 게임은 아니고 한반도 비핵화 평화로 가는 긴 여정에서 뭐 과도기적인 어떤 좌절이라고 보는 게 정확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그럼 이번 하노이 그 정상회담을 보는 시각이 그때 전 워싱턴 DC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회담을 할 때. 그 워싱턴 DC에서는 참 재미있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미국이 원하는 건 빅딜이고 그다음 북한이 원하는 건 스몰딜이고 한국이 원하는 것은 굿딜이고 그다음에 워싱턴에서 트럼프 비판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분명히 트럼프가 배드딜하고 올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리온 시갈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번에 분명히 노딜로 나올 것이다. 형이 다 달라요. 그럼 빅딜이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느냐. 미국이 지금 얘기하는 게 북한이 갖고 있는 핵, 화생무기, 미사일 이것을 선제적으로 완전히 폐기하라. 그러면 미국이 보상을 해주마. 미국이 존 볼튼 같은 사람이 와서 얘기하는 것은 북한 경제의 밝은 미래를 보장을 해준다. 물론 거기에는 연락사무소 개설하고 평화선을 만들어주고 하는 게 포함이 되지만 그래서 이걸 all for all 일괄 타결을 하자. 근데 일괄 타결의 방식이 동시교환하는 건 아니고 북한이 먼저 하라. 그럼 우리가 보상을 해주마. 라고 하는 게 이제 미국에서 얘기하는 빅딜이거든요. 스몰딜은 뭐냐? 그건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 하노이 갖고 온 거예요. 적게 주고 많은 걸 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판문점 선언 5조에도 나와 있지만은 영변 핵시설을 완전히 영구적으로 폐기할 테니 그 유엔 제재를 완화해달라. 특히 유엔 제재 전반적으로 해달라는 건 아니고 북한의 민수 경제하고 시벨 이코노미하고 그 다음에 민생 경제, 피플스 라이블리후드에 영향을 주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 해제해달라. 근데 그게 뭐 금융 제재 해제부터 시작해서 석탄, 철광석, 철, 섬유, 수산물 수출하는 것 전부 다 해제해달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게 원유 공급 지금 400만 톤 제한된 거 그 상한선 풀어달라는 거고 refined product 그 정유 제품 지금 50만 톤 산수 정해준 거 풀어달라는 거고 그 다음 북한이 노동자 해외 송출하는 거 다시 제재 풀어달라는 거고 그리고 2017년 11월 29일 북한이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에는 사실상 러시아에 가 있는 북한 노동자까지 더 송환을 시켰어요. 그걸 풀어달라는 건데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주는 건 좋고 하는 건 많다는 거였거든요. 요구하는 건 많다는 거다. 이게 바뀌지 못하는 거고. 굿딜이라고 한국에 생각했던 건 뭐냐면 영변 핵시설 그 영변 핵시설을 완전 검증 가능하게 폐기를 하는 거 하고 그다음 그거는 이제 실제 행동으로 보고 그리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하는 게 미국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그 숨겨놓은 농축 우라늄 시설. 아유 됐어 이제 이만큼 했으면 됐어요. 한국 가서 내가 가니까 이렇게 나를 좌파 사상으로 인정하더라 하는 것도 얘기가 되겠지 뭐. 실수하신 거죠? 아니 지금 경찰 부른다 그래서 부르지 말라고 일부 사람들이 막 말리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경찰 와가지고 또 실갱이하면 뭐가 좋아 교민들이. 경찰 제가 저기 리포트 했어요 이거 한다고. 그 레퍼런스 넘버는 저한테 있어요. 아 있으세요? 그럼 와도 경찰이 알아요. 이거 신고도 하고 오신 거예요? 신고 다 했어요. 아. 저 현역으로 법원 통역하는 사람이에요. 그러시구나. 예. 제발 신고 좀 하라고. 제발 신고 좀 하라. 아니 우리는 얹지 않아 교민들은요.
교민들은 신고하는 거 원치 않아요. 네? 예? 섭취 사업이 있고 하니까 어. 그러면 경찰분들 또 아, 경찰은 오기를 잘해요. 그리고 또 앉았으면 됐고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이, 또 경찰 오기를 바라면 안 되지. 수정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예. 이것에 대해서 해체할 용의가 있다는 약속, 커미트먼트를 해주는 조건으로 제재를 다 풀어주는 게 아니고 제재도 결국에 개성공단 금강산 재개와 같은 남북한 경제 협력을 예외적으로 조치해달라. 이것이 우리 정부가 생각했던 거고 그게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11월 유럽에 갔을 때 그걸 제기를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대통령 생각은 영변을 그런 식으로 해서 완전 폐기를 하게 되면은 북한 핵 프로그램이 불가역적인 단계로 들어가는 첫 번째 조치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유엔거 다 풀어주지 않지만 남북한 경협은 예외로 만들어서 좀 풀어달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 정부 생각할 때 그게 굿딜이라고 봤죠. 배드 딜은 뭐냐면 그 이제 제가 있을 때 워싱턴 일보 인터넷 매체에서 나온 건데요. 북한이 영변 시설을 클로징 다운, 폐쇄만 하는 조건으로 연락사무소, 평화선언, 제재 부분 완화를 해달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뭐 우리 한국 입장에서 그 배드들이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 배드들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딜 하고 올까 봐서 처음 다 답을 안석을 워싱턴에 했었어요. 노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협상이 결렬되는 걸 얘기하는 건데요. 그럼 이번 하노이는 결국에 양상이 이렇게 됐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빅딜 치고 나가면서 노딜로 나와버린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기본적으로 북한이 미국이 원했던 것, 제가 볼 땐 트럼프 대통령이 과욕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스티브 비건을 평양 보내면서 계속 협의했었을 때 나왔던 건 결국에 뭐냐면 영변 핵시설도 완전 검증 가능하게 영구 폐기하면은 부분적 제재가 완화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문을 띄웠다라고 저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 북은 그렇게 해서 준비해서 나온 건데 미국이 갑자기 이제 빗들어 나와버린 거예요. 근데 또 김정은 위원장도 약간 제가 볼 때 섣부른 과신을 했던 것 같아요.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 가까우니까 설득을 하면은 영변 하나만 밟고도 제재 완화가 되는 걸로 지금 생각으로 와서 그렇게 푸시를 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그 다음에 김정은 위원장 전부 다 아전 인수격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미스매치가 생기면서 결국 이번에 딜이 깨진 건데, 근데 이제 우리가 볼 때 많은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북한의 제안은 predictable하다, 예측 가능하다. 그런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딜 제안은 unpredictable 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거거든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이 왜 unpredictable 했느냐? 그걸 설명할 때 결국에 국내 정치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기억이 나는데 하노이 시간으로 27일 저녁 6시 반부터 8시 반까지 김정은 트럼프 만찬을 했거든요. 여기 보니까 우리 태극기 하시는 분들 와서 나는 그걸 몰랐네. 저도 여기서도 유명한 분이네요. 저분들도 와서 들으시면 좋을 텐데. 근데 이제 그때 마이클 코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트럼프의 이제 로여였는데 이 양반이 결국에 이제 3년형 선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3년형이 상당히 감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검찰에 협조를 많이 했고, 그리고 민주당 쪽에서 요청하니까 와서 거의 증언을 해준 거예요. 증언을 해주는데 증언하는 내용이 결국에 뭐냐, 트럼프 대통령은 레이시스트고 라이어고 띠이다, 뭐 거짓말쟁이다, 도둑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지금 모든 시간을 보면은 결국 김정은 위원장하고 만찬 끝나서 호텔 돌아왔을 때 아마 그 증언 장면을 본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뭐 볼튼도 가고 뭐 다 폼페오도 가고 그랬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은 거의 동물적 감각을 가진 그 포티컬 애니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인데요. 본인이 그럼 여기서 어떤 일을 해서 돌아가야 미국에서
자기의 정치적 입지가 좋아지느냐 생각했겠죠. 근데 만약에 그렇잖아요. 적당한 딜을 갖고 가면 이중으로 터질 거 아닙니까? 코엔해서 탄핵좀 들어가는 게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결국에 김정은 위원장한테 양보해서 배드들 갖고 왔다고 칠 거니까 제가 볼 때는 그 계산이 빅딜 제시해서 노딜로 가는 게 오히려 정치적으로 하기 유리하게 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거기에 크게 작용을 한 사람이 존 볼튼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존 볼튼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아버지가 발티모어의 소방관이었어요. 근데 머리가 좋은 사람이죠. 예일 언더를 갔고요. 예일 대학에서 아마 제가 알기엔 히스토리 전공한 걸로 아는데 예일 로스쿨을 갔고 예일 로스쿨에서 로우 리뷰 에디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최우수한 학생들만이 로스쿨에서 법과대학 소위 저널에 에디터를 할 수 있는 건데 그걸 마치고 그 다음에 33살 때 법무부 차관보로 들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39살 때 이제 국무부의 국제기구 담당 차관보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클린턴 8년 집권하는 동안은 아메리칸 엔터프라이즈 인스티튜트라고 하는데 보수적인 띵크탱크인데 거기에 바이스 프레지던트로 가 있었고 이런 양반인데 이 양반은 상당히 보수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거의 교조적일 만큼 보수적이에요. 그러니까 북한 김정은은 독재자다. 독재자하고 협상하는 그 자체가 김정은의 정치적 정통성을 올려준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하고는 협상하면 안 된다는 주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최고의 방식은 제재와 최대한의 압박. 그리고 그것이 안 먹히면 군사행동도 불사해야 된다. 그게 그 사람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북하고 미국의 제안이 서로 안 맞아 떨어지는 데다가 마이클 코헌 히어링 때문에 트럼프의 정치적 입지가 상당히 어려워진 상태에서 빅딜을 통해서 노딜, 빅딜은 북이 안 받을 건 아닌가요? 노딜로 가는 게 좋은 선택이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이제 그런 해석들이 워싱턴에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존 볼튼 팩터가 큰 팩터를 했다는 거고. 근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원래 존 볼튼이 2월 24일, 25일 이틀 동안 부산에서 우리 정용 실장하고 일본의 야찌 안보보좌관하고 존 볼튼 세 분이서 부산에서 그 하노이 정상회담 준비하는 협의회를 갖도록 돼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안 나타나는 거예요, 볼튼이. 그 이유는 뭐냐? 마이클 펜스 부통령 수행해서 콜롬비아를 가서 베네수엘라 사태를 살아야 된다. 근데 알고 보니까 콜롬비아 안 간 거예요. 그리고 하노이에 하루 먼저 전용기 안 타고 먼저 와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이 볼튼이 여기에 큰 변수를 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그 워싱턴 내 전반적인 분위기가 anything but 트럼프예요. 트럼프가 하는 건 다 반대하는 게 상당히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반대 강경기를 하는데 우리 한국의 이제 보수적인 시각을 가진 분들, 가령 우리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분들도 문희상 의장하고 가서 워싱턴 주요 인사들 만나서 종전선언 반대, 뭐 평화선언 반대, 그 다음에 이제 그 남북경협 반대, 뭐 이런 입장을 분명히 표시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워싱턴에 있는 그 강경 기류에 상당히 힘을 실어준 건 사실이고요. 또 그건 근데 큰 변수는 아니고 부분적인 아주 마이너한 변수고 그 다음에 일본 변수도 있죠. 그러니까 아베 총리가 결국 남북관계 개선되고 북미 간에 그런 식으로 해서 타결되는 걸 원치 않거든요. 그냥 미국이나 아베 총리나 무슨 미국의 강경파들은 생각이 같습니다. 선해체 후보선, 일괄 타결, 전부 아니면 전무. 이 입장을 쭉 채웠기 때문에 같은 건데 그러니까 미국 저 일본 정부의 지원을 많이 받은 띵크탱크들도 대부분 이제 그 시각을 갖죠. 뭐 빅터 차나 마이클 그린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들인데 CSIS에 그 이런 일본의 어떤 그 인풋도 부분적으로 작용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사태가 어려워진 거고 결국 빅딜을 제안함으로써 노딜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 전망은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뭐 토론을 많이 하고 있어요. 강연을
가급적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지금 보고요. 당분간 최소한 3, 4개월 동안은 현상 유지가 될 거라고 보는데요. 양측 다 뭐 그제 최선희 부상이 나와서 뭐 몇 가지 발언을 했지만 타스보도 그러니까 북한이 뭐 핵미사일 실험할 준비가 돼 있다고는 사실과 다른 걸로 확인됐고요. 그다음 AP 보도가 오히려 더 정확하긴 한데,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뭐큰 서로 미국이나 북한이나 지금 찬스를 보는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만약 북한이 이제 그냥 핵실험을 7차 핵실험을 하거나 미사일 실험 발사를 한다. 그러면 이제 미국은 강경해지겠죠. 대화 협상은 깨지겠죠. 그럼 미국은 지금은 저 제재와 최대한의 압박을 가하는데, 그다음 북한이 그거에 더 또 디파인트해서 또 나오게 되면은 미국의 군사행동 가능성, 뭐 선제 타격이니 예방 전쟁 이것도 배제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북한이 자제되는 행동을 보이는 한은 미국이 그러지 못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뭐 하노이가 결렬됐다고 해서 큰 한반도에 무슨 재앙이 오는 건 아니고요. 뭐 현상 유지가 되는데 약간 precarious 소위 불안정한 그런 현상 유지가 오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정부는 지금 뭐 해야 되냐고 뭐 대통령께서도 분명히 얘기했지만 대통령께서 강조하는 건 그겁니다. 우선은 2018년 1월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만들어진 이 대화와 협상의 모멘텀 이걸 꼭 유지해야 되겠다. 이걸 뭐 엄청나게 강조를 하죠. 그러려고 하면은 결국에 미국과 북한이 계속 대화의 트랙에 계속 들어가 있어야 되겠다. 거기서 일탈하면 안 되겠다. 그러려고 하면은 미국이나 북한이나 don't show panic behavior. panic behavior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가 외국 노래를 그분들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어디 칼럼 썼지만 버터플라이 이펙트를 피해야 될 거예요. 버터플라이라는 게 아마존강에 조그만 나비가 나비짓을 하면 그게 소위 걸프에 허리케인을 가져온다는 그런 나비 버터플라이 이론인데요. 지금 미국이나 북한이나 사소한 언행을 보였을 때 그게 버터플라이 이펙트를 가져오면서 엄청난 소용돌이를 가져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상당히 피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은 빅딜, 지금 북한은 스몰딜을 요구했잖아요. 근데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이 얘기하는 대로 all for all, 그 다음에 all or nothing, 그러니까 전부 아니면 전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지금 북한이 얘기하는 스몰딜이라고 해서 영변 줘서 그렇게 제재 완화해준다? 제가 볼 때는 미국이 전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some compromise가 필요한 건데, 그래서 그건 우리 정부 입장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 all for all. 그러니까 일괄타결하고 북한이 원하는 걸 모든 걸 주는 거지. 그러니까 북한이 핵, 미사일, 그 다음에 뭐 핵시설, 물질 이런 것을 전부 다 소위 파기를 하면은 북한이 원하는 걸 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북한이 원하는 건 이런 것들이에요. 첫째는 북한이 원하는 것은 정치적 보장이에요. 정치적 보장은 연락사무소하고 관계 개선하는 거고, 군사적 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한미연합 군사훈련 계속 중단하고 전략무기 전진 배치하지 않고, 그 다음 북미 간에 뭐 불가침 협정 같은 걸 맺는 거고, 경제는 이제 제재 완화해주고, 그 다음에 북한이 이제 월드뱅크, IMF, 에이시아 디벨롭먼트 뱅크 같은데 거기 이제 정상적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미국이 도와달라는 거고, 그 다음 미국이 무역과 투자를 하는, 북한이 무역과 투자를 하는데 이것을 도와달라고 하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제 이런 우리가 강구한 게 있어요. 지금 북한은 오케이, 군사적 목적의 핵은 포기하겠지만 평화적 목적의 핵 사용, 그러니까 결국에 농업용, 의료용, 전력용으로 핵하는 건 허용해달라는 거고요. 그 다음 또 다른 하나는 자기들이 이제 로켓 발사한 게 물론 ICBM으로도 활용이 될 수 있지만은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서 자기들 로켓 발사를 하겠다.
이런 건 또 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미국이 요구하는 fully, final and fully verified dismantling이라는데 fully 이제 걸리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오기 전에 중국적 소스를 영국 친구가 북에 자주 가는 영국 친구가 보내준 소스 보니까 그것도 큰 쟁점 중에 하나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이제 방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자체 원자력을 가질 필요 없이 소형 원자료는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하나로 원자로 같은 것을 줘갖고요. 우리가 운영을 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weapons grade,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우라늄 같은 건 안 나오는 거니까 그 핵물질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이제 로켓 발사 같은 것도 좀 그 생각입니다. 우리 위성 기술은 뛰어나거든요. 근데 발사체 기술은 우리가 떨어졌어요. 북한은 발사체 기술인데 위성이 없기 때문에 남북이 합쳐서 통일 위성 같은 거 만들어도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건 지금 러시아 같은 데는 자기들이 지금 북한 위성 띄워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협의만 하면 이제 안이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렇게 합의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all for all에 대해서는 comprehensive agreement, 포괄적 합의를 하고, 그 다음에 implementation은 step by step implementation을 하고,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결국 action for action, 동시, 그러니까 행동 대 행동 원칙에 의한 점진적 동시 교환이 이행 단계에서 있게 되고, 근데 이걸 하려고 하면 로드맵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근데 로드맵도 미국이 만든 로드맵이나 북한이 만든 로드맵을 일방적으로 강조할 수는 없는 거니까 mutually acceptable roadmap을 만드는 거예요. 그건 한국이 이제 끼어들어서 큰 facilitator, 촉진자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논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 대통령의 역할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하노이에서 끝나서 에어포스 원 타면서 이제 비행기 타고 가면서 첫 번째 전화를 한 게 우리 대통령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우리 이해찬 대표는 7번이라고 하는데 하여간 5번 이상 결국에 우리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하고 좀 만나서 얘기를 좀 하라. 그리고 의도가 뭔가, 정말 비핵화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 좀 알아서 자기에게 알려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께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을 정말 만나서 얘기를 듣고, 그 다음 트럼프 대통령께 가서 이제 말씀을 드려서 그 미국과 북한이 다시 그 새로운 협상에 테이블로 올 수 있도록 하는 그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facilitator라고 하는 촉진자 역할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동안 중재자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중재자라는 표현은 사실상 부적합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한국과 미국은 동맹이란 말이에요. 한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북에 뭐라고 얘기해도 북의 입장에서는 한국과 미국, 그리고 한미동맹이 있고 주한미군이 있는 한국과 미국은 한편이지 북한하고 같은 편이 될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이 어떻게 소위 제3자적으로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중재자 역할하고 하는 이해관계가 없는 그런 게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근데 이제 청와대 우리 대변인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요청을 중재자 역할이라고 해서 그게 이제 미국부터 포함해서 많은 비판을 받았던 건데, 최근에 정리를 했어요. 이게 촉진자 역할로. 중재자, 우리가 어떻든 미국하고 협의하고, 지금 미국도 우리하고 협의해서 평양을 가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스티브 비건 지난 1월에 갈 때도 보세요. 서울에 왔다가 우리하고 처음부터 협의하고 평양 갔다가 돌아와서도 또 모든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미국으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국과 미국 사이에 지금 워킹그룹도 있고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재자 되긴 힘들겠죠. 그러나 이제 촉진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은데 아직 희망이 없는 건 아니고요. 희망이 없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하여간 미국이나 북한이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하여간 don't panic, 그 다음에 mutual restraint, 상호 자제를 하고, 그 다음 prudence, 신중성을 갖고, 그리고 한국이 적극적으로 촉진자 역할을 해서 또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면은 그게 전화위복이 계기가 되는 것 아니냐. 지금 그렇게 보는 거죠. 우리 정부 입장은 또 상당히 모든 걸 하노이 2차 정상회담이 잘 된다는 전제에서 시작했거든요. 또 거기 그 배후에는 뭐냐. 실패한 성공 회담은 없다라고 하는 우리 외교사에 있어서 일반 전제가 깔려져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나 실패는 아니에요.
근데 미국과 북한 전부 다 미련은 갖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사전 조율의 문제점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부에서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서 톱다운해서 실패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았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나오지 않았더라고는 김정은이가 그런 구체적인 안을 갖고 나오지 못합니다. 북에는 어느 누구도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김영철 그런 권한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왔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그렇게 구체적인 안을 갖고 나온 거니까 앞으로도 톱다운해서 정상회담은 계속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제 바람 앞에서 이제 실무 협상이 보다 과거보다는 더 밀도 있게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 저는 또 희망의 빛이 보인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특별히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청중분들께 질의를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하실 분은 손을 들어주시고요. 소속 및 성함을 말씀해 주시길 후 질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잠시만요. 저희가 우리 곽상렬 부회장님께서 마이크를 가지고 다니시면서 손 들어주시면 제가 잠시만요. 예, 한인의 전 회장 청입니다. 우리 서울서 오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예, 밖에서 시끄럽게 하는 거 들으셨죠? 예, 근데 아주 저분들이 비입이지 않나요? 예, 이해를 못 하셔서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 좀 해주시고 한국인은 저보다 저 숫자보다 1000배, 10,000배 더 하는 사람이 또 반대하지 않습니까? 그 하노이 회담의 결렬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조금 오래 살다 보니까 문제 70밖에 안 먹었습니다만은 처음부터 결렬되겠다 그랬습니다. 왜냐? 이 트럼프 같은 사람은 자기보다 스포트라이트를 더 많이 받는 김정은이가 싫습니다. 기차를 타고 계속 오면서 텔레비에 그 싫어합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벌써 자기 부인을 동행하지 않았다. 자랑하고 싶은 첫 번째 대상을 동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존 볼튼 참석시켰고 오늘 같은 날은 대북 관련주를 무조건 팔아야 되는구나. 왜냐 이미 답이 나와 있었어요. 자, 뭐 그건 그렇고 아까 우리 특보님께서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죠. 북한에 밖에 있는 저분들도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저희 장인도 맨날 뭐라고 하시면 한국 유튜브를 다 보시면서 다 뿌다준다고 그러니까 제가 장인은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아니야 한국에서 다 뿌다준대. 이제는 선물이라 그런 말씀 하시지 마시고 우리 한국에서 제가 볼 때는 야당 정치인들은 첫 번째 이게 통일이 최고고 경제적으로 이익이라 하더라도 자기의 직업상 반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은 다르거든요. 우리 조국의 동포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이해를 갖다가 좀 많이 시켜주셨으면 싶은데 그 첫 번째가 선물에 관한 표현 쓰시지 마시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지금 우리 경제적으로 아마 수천조 원도 넘는 금액이 대한민국에 이익이 될 거거든요. 앞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조선도 안 되고 조선도 안 되고 자동차도 안 되고 휴대폰 다행히 북한이라는 구세주라 하기보다는 북한이라는 좋은 하늘이 주신 하늘이 주신 선물이 나왔네. 문 대통령께서 잘하셔가지고 이 선물 우리 받은 수천조 원의 경제적인 효과. 그런데 그런 경제적인 효과를 정부에서 홍보를 잘 못해요. 대통령도 청와대도 민주당도 홍보 제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홍보를 대한민국 국민이 야당 국회의원 제외해놓고 나머지는 다 우리 대통령께서 경제를 살리려고 통일은 두 번째고 경제를 살리려고 이걸 갖다 하는구나. 2차 대전 끝나고 후보대을 만들듯이 우리에게 경제를 살려고 그러한 홍보를 좀 부탁드리면서 무슨 정책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이고 좋은 말씀하셨고요. 제가 선물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거는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이제 선물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제가 지금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뭐 선물이라는 게 부적절하게 보여서 앞으로는 선물이라는 표현을 안 쓰죠. 그다음에 퍼주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잘못된 게요.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10년 동안에 우리 정부가 북한에 쓸 수 있는 돈이 한 8조 한 5천억 정도 됐을 거예요. 그걸 남북협력기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남북협력기금은 당시 한나라당이 주장을 해서 국회에서 통일외교 분과위원회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쓰는 통일협력기구는 거기에 동의 없으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야가 다 동의해줬다는 부분이 있고 그 8조 5천억이라고 하는 것도 이건 아까 팩트 얘기해서 홍보 말씀하시는 건데 그 8조 5천억 중에서 한 4조 정도는 심포의 경수로 2기 만드는데 원금과 이자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한 4조 정도 썼거든요. 김영삼 정부 있을 때 이제 결정을 한 건데 그러니까 남북협력기금의 거의 반 정도가 심포 경수 사업에 들어간 거예요. 나머지 한 2조 7천억 정도가 쌀과 비료를 북에 준 건데 공짜로 준 거 아닙니다. 차관 형식으로 줬습니다. 그것도 당시에 야당이 주장을 해서 북한은 상환의 의무가 있습니다. 북한 경제가 나아지면 2조 7천억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전부 다 우리가 IOU 다 받아놓은 게 있으니까요. 그 다음 한 7천억에서 8천억 정도 들어간 게 금강산 쉽게서 고성서부터 금강산까지 철도 도로 건설, 그 다음에 문산에서 개성까지 철도 도로 건설 이렇게 들어갔고 소위 현금으로 북에 준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체적인 팩트, 요즘 JTBC 얘기하는 그 팩트 체크를 하게 되면은 퍼주기라고 하는 게 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러면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럼 개성공단에서 거기에서 들어간 돈 어떡하냐. 김대중 노무현 때는 개성공단이 활성화가 안 됐습니다. 가장 활성화가 되고 잘 됐던 게 이명박 정부 때입니다. 그때가 제일 그 돈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저쪽에 인건비 주고 토지 사용료 주고 사회보장세 딱 주고 오는데 그때가 제일 활발했고 그 들어가는 회사 수 한 130개 적용됐으니까 그때가 제일 많았었습니다. 그럼 오직 보수 정부 때 더 많이 갔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퍼주기 갖고 논쟁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요. 마지막으로 홍보 어떻게 하느냐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하셨어요. 그 대통령께서 얘기하는 건 지난 3.1절 기념사에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 평화경제라고 하는 것. 그건 결국에 무슨 얘기냐면은 평화경제이자 경제평화예요. 그 한반도의 제일 중요한 가치는 평화라고 그분은 생각합니다. 평화가 돼야 통일도 논의할 수 있다고 보는 거고 평화를 가져오는 최상의 기는 경제라고 봅니다. 근데 경제를 하려고 하니까 유엔 안보리 제재 때문에 경제교류 협력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왜 안 되는가? 핵 문제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핵이 우리를 위협하는 것도 있지만은 북한 핵 문제가 있는 한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이 안 되니까 자연히 핵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비핵화, 경제협력, 평화, 통일 이게 하나의 연계고리로 엮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말씀들을 우리 정부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지금 아마 문재인 정부의 언론 환경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닙니다. 가령 아까도 우리 홍 총영사님하고도 이제 비행장에서 오면서 얘기했지만 대통령께서 이번 동남아 아주 주요 국가 3개국 갔는데 국내 언론에서 전혀 커버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언론 환경에서 홍보하는데 상당히 애를 많이 쓴 제가 돌아가면 그건 다시 한번 더 청와대하고 문광부, 통일부, 외교부 이런 데다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과 북 사이의 경제 교류 협력 그리고 평화가 가져오는 경제적 효과가 얼마나 큰 거라고 하는 것을 그건 꼭 제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습니다. 네, 그 질문을 간단하게 해주실 자신 있으신 분만 손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안녕하십니까. 상공인연합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김승현입니다. 그 작년에 문재인 그 대통령께서 교황청을 방문하셔가지고 프란치스코 교황님으로부터 북한 방문 그 초대 그 건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남북 문제가 평화 문제가 항상 북미 일 한국 뭐 이런 식으로만 돼 있는데 지금 교황 유럽 쪽이라든가 그 교황청에서 보는 어떤 그 평화 공감 그 주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 좀 궁금합니다. 교황께서 이제 평양 가는 문제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상 지금 저 광주 대주교로 계신 김희중 대주교께서 이제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사실상 뭐 로마 교황청뿐만 아니고 월드 카운슬 오브 처치라고 해서 WCC 제네바에 있는 그 단체도 그렇고 종교 단체들이 지금 상당히 한반도의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평화의 당위성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제 북에 전달을 했고 뭐 교황님께서는 갈 용의가 있다 얘기를 했는데 아마 북측에서 아직까지 뭐 구체적인 답변이 온 건 아닌 것 같아요. 작년 11월에 이종혁 그 통일연구원장이 이종혁 부위원장이 서울 왔을 때 저도 만나서 이제 그걸 물었더니만은 나는 그 종교를 다루질 않는다, 모른다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뭐 물밑 얘기는 가고 있는데 그것도 여건이 맞아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북쪽도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교황 맞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러나 하여간 바티칸하고 WCC 월드 카운슬 처치스가 이제 상당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저 김세명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어떤 공식적인 특징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여쭤보고 싶은 사항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게 할 수는 없을 테고 두 가지만 좀 말씀을 여쭤보겠습니다. 첫째, 미군이 우리의 핵 개발이 북한과의 어떤 힘의 밸런스를 유지하려면 우리도 핵을 가져야 되는데 못 가지게 되는 것은 결국 미군이 핵 우선으로 우리를 보호하겠다는 전제하에 있습니다. 그런데 미군이 언제까지 우리나라에 주둔하면서 그걸 할 수 있느냐. 지금 트럼프가 주둔비를 더 내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결국은 미군 철수는 언제든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의 보장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느냐는 문제거든요. 지금 북한의 핵 폐기가 100% 완전하게 된다는 보장도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만일에 100% 폐기를 한다면 그때는 미국이 보상을 해준다는 보장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줄 수 있느냐.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솔직한 이야기로 북한이 핵을 어느 정도 좀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인 느낌으로.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국회의원들도 몇 분 그런 말씀하시는데 핵 개발을 했을 때 우리가 감내해야 될 경제적인 제재 요것 때문에 사실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기술력이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럼 중국이나 일본, 북한, 소련 우리가 지금 주변에 둘러싸이는 이 강대국들이 일본은 핵은 없다고는 하지만 언제든 가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핵을 미국의 제재를 피하면서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지 그거 하나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미군의 그 주둔이 우리가 꼭 필요하냐? 과연 그 재래식 무기로 가지고 했을 때에 우리가 방어할 능력이 없느냐? 이 부분이 좀 궁금해요.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쉽게 해서 선생님 말씀 우리 핵 개발하면 안 되느냐? 그리고 북한하고 하려고 하면 미국 믿지 못하니까 북한이 핵 보유를 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도 핵을 가져서 핵의 균형, 소위 뉴클리어 디터런스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 근데 현실적으로는요 핵무기 갖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핵무기 보유를 하려고 하면은 지금 북한처럼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에 의해서 경제 제재를 받게 되면 우리 경제라는 게 수출 경제인데 수출이 완전 무너지는데 한국 경제가 다 무너져 버리는데 그걸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 우리가 핵무기를 갖게 된다면 한미동맹은 바로 깨질 가능성이 상당히 커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미국의 핵우산 하에 있기 때문에 미국이 우리에 대한 소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데, 만약 한국이 독자적인 핵무기를 가지고 행사할 수 있다고 하면 미국이 통제가 가능해지지 않은 거기 때문에 미국의 그 반핵을 주장하는 그 워싱턴이 주류인데 그분들은 바로 동맹관계 끊자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게 동맹이 깨질 가능성이 있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핵무기 보유를 시도하는 그 순간 한미 원자력 협정이 그날부로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미국이 우리에게 공유했던 여러 가지 기술부터 핵물질 전부 다 가져갑니다. 그리고 뉴클리어 서플라이 그룹이라고 해서 핵물질 공급 그룹이라고 해서 국제 원자력 기구 산하에 있는데, 한국에 공유했던 핵물질을 전부 다 되찾아가고 더 이상 공급을 안 하고 우리 원자력 사람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 조갑재 선생 같은 분은 이스라엘 봐라. 몰래 하여간 neither confirm nor deny 하지만은 지금 핵무기 갖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같이 주겠냐 하지만은 우선 우리는 이스라엘과 같은 로비 그룹이 워싱턴, 미국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봤을 때 그렇고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요. 힘으로 흥한 자 힘으로 망한다고요. 핵무기로 흥한 자 핵무기로 망한다고 봐요. 저는 기본적으로 반핵주의자입니다. 북한도, 남한도, 일본도, 중국도, 미국도, 러시아도 다 핵 가지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유엔에서 재작년에 통과한 밴 트리티, nuclear weapons, 그러니까 핵무기 폐기 조약을 저는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 정부는 상당히 북에 대해서 도덕적 우월성을 갖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한편에서 우리가 미국의 핵우산이 있다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1992년 남북한 간에 합의 체결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우리는 준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핵무기를 제조하고 있지도 않고 생산하고 있지 않고 배치, 사용, 실험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북에다 대놓고 너희들 비핵화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갖는 그 순간 그 북한은 더 강화가 될 거고, 남북한 간의 핵군비 경쟁이 일어나는 게 우리에게 정말 도움이 될까요? 그리고 그게 도미노 현상을 가져와서 일본이 또 핵무기 갖고, 대만도 갖고, 지금 중국은 더 핵능력을 강화시키고, 이런 동북아의 이 불안한 정세를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가 남겨놓고 우리가 이 지구를 떠나야 되는가, 이건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핵무장론을 자꾸 얘기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특히 이제 정책을 다루는 사람 입장에서는 쉬운 게 아닙니다. 말은 쉽죠. 선동은 쉽죠. 그러나 현실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런 게 괜히 오해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그 원자력 보면 이제 원자력을 이제 원자로에 놓고 태우지 않습니까? 그 나온 폐연료봉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재처리해서 그게 소위 그 원자력 연료가 다시 재생산될 수 있는 게 일본은 하고 있는데 우리 못 하고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 때 그 비밀이 그냥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처럼 해서 비밀리 핵무기 개발하려고 하는데 찍혀갖고 레간한테 우리는 허가를 못 받는 거고, 당신 나가서는 레간하고 가깝고 일본에는 그런 과거 전력이 없기 때문에 후행 주기를 허용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행동, 언행 이런 건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그 주한미군 떠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 분명한 건 우리 정부 입장이 그렇습니다. 우리 대통령 입장은 기본적으로 종전선언이나 평화 조약하고 주한미군 한미동맹은 별개의 것이다. 주한미군 한미동맹은 한국과 미국이라는 두 주권 국가들 사이에 합의한 사항이고, 종전선언 평화협정이라는 건 당연 다른 행위자들하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은 거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나 선생님 말씀 백슨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언제나 떠날 수 있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 하는 행태로 보면 어떤 예측 가능하지 못한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시작전 통제권도 우리가 환수받고 우리 스스로가 독자적 작전을 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고, 우리의 지금 우리가 지금 미군한테 의존을 가장 많이 하는 것들이 결국에 뭐냐면 정보, 정찰, 감시 자산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에이왁스도 독일 번거고 글로벌 호기라고 하는 무인 정찰기도 고고도 무인 정찰기도 우리가 비싼 돈 주고 사오고 있고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저는 이왕이면 동맹이 있는 거 같이 가는 것 뭐 그게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우리 안보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그리고 북측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북측 입장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에 걸쳐서 얘기하는 게 주한미군이 있는 거 용인할 수 있다. 어떤 조건 하에서 주한미군이 북한에 대해서 적대적 의도와 정책을 갖지 않으면 우리가 반대할 이유가 뭐 있느냐. 그리고 북한 사람들은 그래요. 제가 하나 뉴욕에서 2012년 한 회의에서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북의 아래 고위 인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수교하자. 수교하면은 우리가 핵 포기하고 미국하고 군사동맹 맺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게 북한이 진짜 의도예요. 솔직히 북한이 중국 안빼 더 겁먹겠습니까? 미국 안빼 더 겁먹겠습니까? 붙어있는 대국하고 떨어져 있는 대국하고 여러분이라면 어느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저쪽 뒤쪽에서 누가 여성분도 좀 여성분 누구 네, 저기 맨 뒤에 계시는 이게 마이크가 좀 짧은데 앞으로 좀 나오시겠어요? 죄송합니다. 네, 이따 잠시 후에 한 번 더 기회를 네 오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설명해 주시면 잘 들었고요. 제가 듣다가 좀 적으면서 들었는데 중간에 말씀하시면서 존 볼튼이 김정은은 독재자라고 얘기했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제 회담이 결렬되고 나서 이제 유엔에서 제재를 가하면서 핵 문제도 있지만 인권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핵만 해결되면 다 되는 건지 알고 싶어요. 첫 번째 거는 제가 드린 말씀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존 볼튼의 주장은 그러니까 북한과 같은 독재국가의 지도자하고는 협상을 하지 말아야 된다. 협상을 하면 그들의 정통성을 올려준다. 라고 해서 일반론적으로 얘기한 것을 북한에 적용을 한 거고요. 두 번째 인권 문제라고 하는 거 그렇습니다. 사실상 인권 문제가 나온 거는 원비어 문제, 오토 원비어라고 해서 이북에 구금됐다가 와서 사망한 아주 유니버시티 버지니아의 똑똑한 젊은 청년 그 문제 때문에 불거진 거예요. 사실상 미국 언론이나 정계에서 그걸 비판하려고는 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할 때 김정은이 모른다고 그러더라. 트럼프가 그렇게 답변하니까 인권에 대한 아주 민감성이 전혀 없는 거라고 해서 인권 아젠다가 없다 그러니까 이 언론과 정계가 비판하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존 볼튼이 나와서 인권 문제 다 포함시킨다고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러나 지금 북한하고 협상할 때 핵하고 인권을 같이 넣으면은 둘 다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요. 뭐냐면 북에서는 인권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하고 달리 보편적 가치로서 인권을 보는 게 아니라 북한 인권이라는 건 인권은 완전히 맥락에서 봐야 된다는 주장에 나라마다 인권의 개념이 다른다고 주장하는 거고 우리는 보편주의적 시각에서 인권을 주장하는 그 차이 있는데 그런 주장을 하면 북한은 내정 간섭이라고 보고 체제 전복하려고 한다고 나와서 그걸 적대적 의도와 정책의 가장 명시적인 걸 하나는 경제 제재, 다른 하나는 인권 주장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제 하나 분명한 거는 뭐 여기 좀 북에 자주 다니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북측 사람들하고 가까워져서 신뢰가 가면은요 얼마든지 인권 문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핵 문제가 해결되고 개혁 개방이 되고 시장 경제가 들어간다. 북에도 인권 개선하겠죠. 특히 북한의 가장 큰 희망상이 미국하고 관계 정상화인데 관계 정상화를 조약 형태로 하려고 하면 이 상원의 상원의원 100명 중 3분의 2의 지지를 받아야 그 조약이 비준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인권 문제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결국에 만약 그 단계까지가 안 되면 김정은 위원장이 의회 와서 연설이라도 하면서 자기는 인권 문제 개선, 민주주의 고양 이런 연설이라도 해야 가능한 거니까 제가 볼 때는 핵 문제 해결돼서 신뢰가 쌓이면 인권 문제도 풀기가 상당히 쉽다고 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평통에서 차세대 교육분과위원장을 활동하고 있는 정레베카라고 합니다. 일단 아시다시피 이틀 전에 극우 테러로 49명의 목숨이 이뤄졌는데 오늘 이런 일이 있어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요. 제 질문은 저희가 뉴질랜드에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건 민관 외교 영역에 있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요. 저희 여기 교민 사회와 또 나아가서 현지 평화 통일에 대해서 긍정적인 그런 여론 형성을 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그 UCC 그런 그 활동에 그런 동영상 제작하는데 활동에 참여하면서 통일이 뭔가, 평화가 뭔가, 조국이 뭔가 이런 걸 느끼는 작업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교육을 시키려는 것보다는 우리 젊은이들이 참여를 하면서 그 스스로를 익혀나가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요즘 민주평통에서 이제 젊은 세대들 참여형 프로그램 많이 하는 게 상당히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뉴질랜드 교민들이 뭘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건 하나 무슨 서울에다 대고 잘못하는 거 있으면 비판하고 좋은 거 있으면 칭찬해주는 역할도 하고 만약 미국에 비춰서 본다면 미국의 민주평통이라든가 또는 세컨 제너레이션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많이 하는 거는요. 가령 지금 미 국무부에서 휴머니타리안 어시스턴트 주는 거 지금 못 주게 하거든요. 또 그 인도주의적 지원에 관여한 동사하는 사람들이 북한 가는 여행을 금지시켰어요. 트래블 밴을 시켰거든요. 이런 것을 그 Council on Korean American이라고 해서 세컨 제너레이션 코리안들이 거의 뭐 로이어, 무슨 닥터, 메디컬 닥터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엄청나게 로비를 했어요. 그리고 또 의회에 대한 로비도 해서 그래서 이번 트래블 밴 같은 것도 부분 완화가 되는 게 무슨 국무부의 결정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계 우리 교민들이 그건 어떻게 인도적 목적을 갖고 북한 가는 것까지도 금지하느냐 엄청난 비판을 하고 로비 활동에 쏟아지는 거거든요. 가령 지금 뉴질랜드 같은 경우도 대북 제재에서 가장 강경합니다. 지금 대북 제재 모니터링하고 임플리멘테이션, 인포스먼트하는 이 오세아나 그룹의 이제 좌장을 맡고 있죠. 뉴질랜드 정부가. 그런 것도 북한이 지금 당장은 뭐 그런 걸 얘기하기 힘들겠지만 북한이 이제 비핵화에 구체적인 행보를 보이면은 그거에 대해서 스피크아웃 하는 것들이 여기 뉴질랜드 계신 교민들이 한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남성 4분이 하셨고 여성 2분이 하셨는데 혹시 여성분들도 계시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없으시면 네, 저 뒤에 계시는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전쟁 없는 한반도. 우리 국민들이 희망은 앞으로 전쟁 없는 한반도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우리 남북한이 서로 적대적으로 교육을 하고 왜 우리가 형제들 앞에 아직도 총뿌리를 겨루면서 이렇게 냉전의 시대를 계속 가야 해야 될지 슬픔입니다. 우리가 군비 축소만 해도 그 비용이 상당히 경제적 부분에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남북한 군사 훈련할 때마다 저 군사 비용에 들어가는 상당한 비용들이 군수 물자의 업체들한테 이익으로 들어갈 텐데 하는 생각을 할 때마다 왜 우리는 이런 군사 훈련을 하면서 비리가 한없이 치솟아 있는 그 군수 물자 업체들한테 이익을 제공해야 되는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핵을 갖게 되면 사실 전쟁은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구상에 핵을 보유한 국가는 우리가 손을 세도 5손가락 안에 들어갑니다. 미국, 중국, 소련, 중국, 파키스탄, 인도, 프랑스 등. 일단 북한이 핵을 가졌다고 하면은 일단 전쟁의 승산은 없다고 봅니다. 핵폭탄을 말 그대로 미국 중심에 떨어뜨리고 우리 남한, 울산, 서울 몇 군데만 떨어뜨리면 이건 끝입니다. 그래서 한 국민으로서 원하는 것은 전쟁 없는 한반도. 우리 문정인 우리 특보님께서도 우리 전쟁 없는 한반도를 우리가 이룩할 수 있는지 국민 모두가 합쳐서 우리가 전쟁 없는 한반도를 만들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한번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 하셨는데요.
사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정책 목표는 전쟁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나실 거예요. 재작년 8.15 경축사에서 당시 이제 미국에서 뭐 맥마스터 안보보좌관 이런 분들이 결국에 뭐 예방 전쟁을 한다, 선제 타격을 한다, 막 이랬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하신 말씀이 결국에 우리는 어느 누구의 군사 행동도 우리는 반대한다. 그리고 우리와 협의 없고 동의 없는 군사 행동 우리는 허용하지 않는다. 이런 발언을 했죠. 그래서 그거 갖고 또 한국의 보수적인 분들은 이제 완전히 미국하고 등지고 미국의 협상력을 약화시킨다고 비판하고 그랬었는데 저는 뭐 대통령은 지금도 그 생각 갖고 있을 거예요. 그 대통령은 결국에 평화가 제일 먼저예요. 평화가 뭐냐? 평화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전쟁을 막는 것도 있지만은 다른 한편에서는 전쟁의 구조적 원인을 없애면서 영구 평화가 가능하냐는 걸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지금 남북 이번 평양 정상회담 이후에서 가장 획기적인 건 뭐 비핵화 부분도 큰 진전은 없었고 경제 부분도 제재 때문에 안 되는데 하나 상당히 큰 진전을 본 건 뭐냐면요. 군사적 긴장 완화와 군사적 실력 구축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비무장지 때 11개 경계 초소 이제 해체하고 또 그 과정에서 소위 그 오솔길 연결하고 하는 과정에서 지뢰 없애고 지뢰가 또 북한 측에서는 거의 4,500개가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29개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보면 어디가 어디를 더 두려워한다는 게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놀랐어요. 북한이 그렇게 4,000개씩 나오고 우리는 해봐야 29, 물론 그 중에 뭐 홍수에 유실되고 또 민간인들이 막 또 전방 지역이 많이 살고 보니까 못하다 보니까 하는 것도 있지만은 뭐 그렇게 없애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인트 시큐리티 에리아 그거 이제 민간인들 자유롭게 드러나게 하는데 지금 유엔 사령부에서 지금 오케를 안에서 하는데 계속 협상 중에 있고 한강하고 남북 공동 조사해갖고 한강하고에 대한 최초 해도가 나왔습니다. 남북 협력에서. 그리고 지금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돼서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 서해 지구에 있어서 그 우발적 군사 충돌 방지하기 위한 남북 군사 회의를 곧 할 예정이거든요. 그런 것들 보면은 제가 볼 때 무슨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이 뭐 김정은 만나서 폰만 잡고 되는 건 하나도 없다고 그러는데 언론이 거기에 주목을 안 해줘요. 그게 언론 환경이 나쁘다는 겁니다. 지금 스티브 비건 같은 사람이 그 스탠포드 대학에서 1월달 연설한 거 보세요. 그 트럼프 대통령 와서 6개의 큰 업적이 있다는 것 중에 제일 역점을 두는 게 한반도의 재래식 군사 분야에서의 긴장이 엄청나게 완화됐다는 걸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그래서 우리가 평화라고 하는 게 하나는 피스키핑이라고 해서 불안정한 평화를 소위 군사적 억지와 동맹을 통해서 유지시켜 나가는 거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소위 perpetual security dilemma 그러니까 영구적인 안보 딜레마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스메이킹을 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신뢰 구축을 하고 뭐 소위 군비 통제도 하고 군비 감축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종전선언, 평화선언, 평화조약 해서 평화체제 만드는 것도 해야 되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피스 빌딩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겠죠. 피스 빌딩은 결국에 전쟁의 구조적 원인은 없는 건데요. 남과 북이 하나 되면 전쟁의 구조적 원인은 없습니다. 그러면 의미에서 통일은 우리의 목표가 될 수도 있지만 통일은 평화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시금석이 되기도 하죠. 그러나 여기 통일이라고 하는 건 아까도 그 논의를 했었습니다. 통일을 이렇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통일을 보면은 단일민족 국가의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의 민족이 하나의 국가, 하나의 체제, 하나의 정부를 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식의 흡수통일이라든가 북한식의 적화통일 이 두 가지 조건을 했으면 그게 가능해요. 그 둘이 못 봤죠. 그러니까 김일성이도 그걸 인식을 해갖고 나온 게 연방제 또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얘기했죠. 이건 뭐냐? 하나의 민족이 하나의 국가를 갖는데 두 개의 체제, 두 개의 지방정부를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특히 노태우 대통령이 있을 때 그 문제를 분명히 들고 나왔는데 이런 넌센스가 되느냐. 하나의 주권인데 거기 공산주의가 있고 자본주의가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느냐.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내놓은 건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라는 걸 내서 결국에 뭐냐, 하나의 민족이 두 개의 국가, 두 개의 체제, 두 개의 정부를 갖는데 교류 협력을 강화시켜 나가고 평화 공존 체제를 만들고 그리고 사람과 물자가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 그게 법적 통일은 아니지만 두 개의 국가가 있는 거니까 그게 사실상의 통일을 만드는 것 아니냐. 그러기 위해서 유럽연합과 같이 결국에 정상회담을 정례화하고 강요회담을 제도화하고 국회회담을 제도화해서 그런 식으로 만들다 보면 결국에 뭐 우리 희망사항은 그래, 북도 우리처럼 변할 것 아니냐. 우리가 강제할 필요 없이 북의 선택이니까 그러면 시장경제 민주주의 들어갈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이제 89년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노태우 대통령이 있었고 그리고 그때는 사실상 하나의 민족 두 개의 과도기적인 국가라는 표현을 썼어요. 김대중 정부 와서 김대중 대통령은 하나의 민족 두 개의 국가로 나와요. 왜냐하면 과도기적인 국가라고 하는 게 말이 좀 안 되는 게 남북이 지금 유엔에 회원으로 다 가입돼 있잖아요. 해외 공간이 다 있잖아요. 그게 우리 헌법 3조에 위배되긴 하지만 그게 엄연한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은 남북 연합 또는 국가 연합제 얘기를 하면서 완전 유럽 연합과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과 북은 주권을 갖지만은 서로 협력과 통합을 하고 그걸 제도화시켜서 사람과 물자가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자. 이런 것이니까 우리가 통일을 얘기할 때 이런 것들 인정해 주시는데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우리 남이 제안하는 남북연합 방식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보고요. 사실 김대중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 만났을 때 그거 갖고 논쟁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김정일 위원장이 남북연합 괜찮은 아이디어네. 그거 하면 몇 년이나 걸립니까? 이렇게 보니까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한 10년이면 될 거라고 대답을 하는데 벌써 18년이 지났거든요. 제가 그때 정상회담에 갔었거든요. 네, 잠시만요. 아까부터 계속 손 들고 계신 분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연세도 많이 드셨을 텐데 장시간 동안 너무 홍 교수님 수고가 많으시고 정말 존경합니다. 방송을 통해서 많이 뵀는데 본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2017년도에 한국의 그 전쟁 위험이라는 게 극도였었고 그때 저는 여기 오래 살아왔습니다. 25년 이상 살아온 사람인데 여기에서 볼 때도 그 위협이 엄청나게 많았었는데 2018년 올림픽을 통해서 사라지고 그동안 전쟁 위험, 평화, 안정을 위해서 노력하신 김대중 총리님과 정부, 여당 그리고 노력하신 우리 문 교수님 같으신 분들에 대해서 그 노고를 정말 감사드리고 큰 감동을 얻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 아쉬운 점은 물론 나라 살림을 위해서 국민들 잘 살게 하려고 논쟁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래서 또 발전하는 게 민주주의고 그런데 이 지금 현 시점에서 안보, 전쟁을 없이어서 평화, 국가의 안위 문제에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힘을 합쳐도 전쟁을 없애서 평화를 갖는다는 게 어려운 상황인데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는 이 국민들도 노력이 안 되지만 특히 정부나 여당이 이 문제를 없애는 데 노력이 없는 것 같아서 아쉬움을 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합쳐가지고 이 안보, 전쟁 없이는 문제에 대해서만은 여야나 어떤 국경이 장벽이 없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 주셔야 될 것이 지금 해야 될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질문 하나 드릴 문제는 종국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북한은 단계적인 폐기, 미국은 일괄적 폐기, 아마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것 같은데 그 밑바탕을 또 들어가 보니까 북한은 미국이
지난 여러 수년 동안 다른 나라들한테 한 행태가 북한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또 미국은 수년간 협상을 통해서 북한이 한 것들을 믿을 수 없는 이 두 가지 불신이 쌓여 있어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서 전국적으로 협상이 완결돼서 남북의 평화와 안정이 지속되어지는 때까지 이르는 데 있어서 이 문제를 꼭 해결해야 되니까 교수님의 보관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거 선생님께서 하신 그 첫 부분에는 사실 한국에는 두 개의 패러다임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그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 폰 클라비치 포함해서 폴리비우스라고 하는 이제 로마의 사자가 주장한 그게 있어요. 서양에서는 이제 그게 이제 일반적 패러다임으로 받아들였죠.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 그러니까 요즘 이제 많이 나오는 건 평화를 원하면 평화를 준비하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평화를 원한다고 전쟁을 준비하다 보면 군비를 증강시켜야 되고, 그러면 상대방도 군비를 증강하고, 그럼 불신이 더 심화가 되고, 그러면 결국에 전쟁의 발발 가능성이 더 많아지니까 차라리 평화를 원하면 평화를 준비하라. 대화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신뢰 구축을 하고, 군비 통제를 하고, 군축을 하고, 이런 노력을 해서 그게 저는 평화를 만드는 거 아니냐고 보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정부 야당은 평화를 위해서는 평화를 준비하는 과정이 있는 거고, 그러면서도 또 국방비 증가액은 과거 보수 어느 정부보다 더 많아요. 작년 8.6%, 금년 8.2%니까 모순적이죠. 근데 이제 다른 또 우리 야당에 계신 분들 포함해서 이분들은 무슨 얘기냐. 평화보다 중요한 게 안보다. 안보를 얻으려고 하면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 이런 주장에 또 그분들도 모순인 게, 그분들이 정권 잡았을 때는 또 국방비 지출액은 딱 줄어요. 매년 2에서 3% 증액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항상 모순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하신 말씀에서 절충안이 어떤 거였냐, 그건 아까 우리 정부가 내놓은 안이 저는 그럴듯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all for all, 미국이 원하는 모든 것, 북한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한 바스켓에 놓고 이거에 대한 포괄적 합의를 하고, 그 다음 그걸 어떤 식으로 이행해 나가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미국과 북한이 서로 수용할 수 있는 로드맵을 만들고, 그거에 따라서 시간 테이블을 만들어서 단계적으로 이행해 나가는, 저는 이 안 이외에 다른 안이 있을 수 있나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미국은 이 단계적 이행에 대해서 아주 알러지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과거에 북한이 살라미 전술 쓴다고 해서 단계적 이행하면서 항상 판을 깼다라고 주장하는 거고, 또 아까 지적하신 대로 북한 같은 경우는 자 우리가 다 내놓았다가 이라크나 리비아 꼴 당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불신의 골이 깊으니까 그런 건데, 그래서 지금 한국 정부가 사이에 끼어서 촉진자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가는 방향은 글로 가야 될 것 아니냐. 그게 상식이니까요. 그게 순리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글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교민 신원범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기 같은 맥락에서의 질문인데요. 그 하노이 회담 끝날 때도 보면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정보를 갖다 내놓으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깜짝 놀라가지고 마치 숨겼던 것을 들킨 것 마냥 이렇게 됐다는 식으로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요. 특히 태영호 공사 같은 분들도 절대 김정은 위원장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어떤 그런 고정관념이 강해지는데요. 그 특보님께서 개인적으로 가지고 계신 All For에 대한 그 가능성의 견해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뭐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조건만 가지면. 제가 볼 때는 제가 이제 그걸 2000년 1차 정상회담 때, 2007년 2차 정상회담 때, 그다음 2018년 3차 평양 정상회담 때 특별 수용으로 다간 유일한 사람인데요. 다 달라요. 근데 김정은 하에서는 정말 선경 정치지 성군 정치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가령 1, 2차 때 같은 경우 무슨 5.1
그 경기장을 가거나 무슨 저 인민 대극장을 가거나 무슨 평양 대극장 가면 반은 다 군인들이에요. 이거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백호원 초대소에서 숭배를 오창할 때도 박정희 대전 같은 이제 군이 그 장성이 거의 다 통일전선부가 주관하는데도 불구하고 국방위원회에 소속된 장성들이 전부 다 오케스트레이트 하는데요. 이제는 전혀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뭐 지금 북에서는 자기들이 핵무기 완성했으니까 그랬다고 보지만은 기본적 그랬다라고 해도 그 힘은 군부 힘이 세야 될 텐데 지금은 제가 볼 땐 군부의 영향이 상당히 제한된 거고 저는 이제 그 할 용의가 돼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미국 같은데 또는 한국에 이제 보수적인 분들 만나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지금 태영호 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태영호 식으로 그럼 북한이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으니까 북한하고 대화하지 말고 협상하지 말아야 돼. 그러면 자 제재와 최대한의 압박. 그럼 그거 안 먹히면 그럼 군사행동해야 돼. 그리고 외교의 목적이 상대방이 비핵화할 의사가 없다. 그거 없는가 보다. 그러니까 다른 길을 찾아서 강경하게 나가야 돼. 그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비핵화 의지가 없었을 때 만나서 대화 협상해서 비핵화 의지를 갖도록 만든 것. 그리고 비핵화함으로써 어떤 이득을 만들어줄 수 있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외교의 본질인데 저는 태용호 씨 얘기하는 거에 전혀 동의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분이 저는 이북의 고위 인사들을 그렇게 정상회담을 하기 때문에 많이 하는데 그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리고 그 지프리드 해커 박사가 스탠포드에 있는 그 영변 핵시설에 4번을 갔다 온 분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그 태용호라는 사람은 거기 한 번도 못 가봤을 텐데 그걸 뭐 어떻게 하느냐 이게. 그래서 그런 거는 뭐 근데 저는 뭐 태용호 씨 그렇게 얘기한 건 이해가 됐고 또 뭐 한국에 우리 남해 들어와서 자기의 또 생존 공간을 높이고 자기의 또 북을 버리고 왔으니까 또 북의 비판적인 거 하는 건 얼마든지 수용할 수는 있지만은 근데 본인 주장이 절대적인 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니 북한의 농축우산염 시설이 되는 걸 원래 이제 존 볼튼 같은 사람은 그 국무차관일 때 2002년에 북한이 농축우산염 시설을 갖고 있다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 증명을 못 해냈어요. 근데 그걸 최초로 가동하는 걸 발견한 사람은 지프리드 해커 박사예요. 2010년 11월에 영변에 가서 직접 농축우산염 시설을 보고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한 답변은 김정은이 비핵화할 의사와 의지가 없다고 하더라도 대화 협상을 통해서 갖도록 만드는 게 외교의 본질이고 나라가 존재하는 이유다. 저는 그렇게 답변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저희가 45분까지 질문을 받게 돼 있는데 제가 누가 그러더라고요. 마이크로 가지고 질문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도 권리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고 그리고 오늘 질문을 마지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정부에 들어서 남북한의 평화의 바람이 불게 된 점에 대해서는 아까 어떤 질문자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상당히 감명 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남북한이 갈라진 지가 75년이 되었는데요. 지금의 시점에서 남북한이 그동안의 냉전의 고리를 풀고 평화의 단계로 나아가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지금 미국이라든가 중국, 일본 제3국에 의해서 굉장히 이런 분위기가 좌지우지되고 있는데 그 첫 문을 여는 건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떤 시기가 되어서야 저희가 남북한 당사자가 직접 이 문제를 논의하고 남북한의 평화를 위해서 직접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지 이게 가장 먼저 궁금하고요. 지금 완전한 비핵화도 얘기하고 단계적 비핵화도 이야기하는데 그럼 어느 시점이 되어야 정말 우리가 다주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 아마 문재인 특보님께서 알고 계시는 스탠포드 대학의 해커 교수님 같은 경우도 북한 문제에 굉장히 전문가신데 그분의 의견으로는 완전한 비핵화까지 가기에는 가장 빨라도 15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느 단계에 대해서 남북한이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안별로 봐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재래식 군사력 부분에 있어서 신뢰 구축이라든가 군비 통제라든가 군비 감축 이런 건 남북한 간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미국 관여 안 합니다. 그리고 미국이 반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강성이라는 에이브라함스 신인 주한미군 사령관까지도
남북 휴전선에서 군사적 긴장 완화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 문 대통령이 거기에 큰 역점을 두는 이유가 있어요. 대통령 생각은 이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은 제로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DMZ나 서해에서 우발적 재래식 분야에 있어서 우발적 충돌이 일어났다. 이게 에스컬레이션 돼서 확산이 되는데 통제가 안 됐다. 그래서 북이 코너에 몰리면은 사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게 대부분 전문가들의 주장이에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DMZ나 서해에 있어서는 육상과 해상과 공중에서 적대적 행위를 중단하고 실내 구축을 해나가고 그 다음에 운영적 군비 통제를 해나간다고 하는 부분이 그 남북 간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남북 경협은 원래 남북 간이 돼야 되는데 철도 사업부터 포함해서 근데 이게 제재가 안 풀리니까 우리가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핵 문제는 북한이 느끼는 위협이 미국에서 오는 거니까 원래는 미국하고 북한이 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북한 입장은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한국은 미국하고 한 편이니까. 네? 그 둘이서 알아서 하라.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은 워킹그룹을 만들어서 모든 걸 협의를 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옆에서 촉진자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다음 나중에 종전선언 해서 평화선언하고 평화체제 만들게 된다. 이건 또 행위자가 달라져요. 이거는 휴전협정의 법적 당사자인 북과 미국, 중국 3자와 실질적 당사자인 한국 4자가 참여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종전선언, 평화조약, 평화체제는 4자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가 아무리 주체적이라고 할지라도 역사의 관성 속에서 만들어진 구조적 제약들이 있는데 그 구조적 제약이 남북한 간에 독자적으로 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가 무시할 수도 없고 극복하기도 어려워요. 그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예, 말씀하세요. 종전선언이 만약에 되고 난 뒤에 남북한이 군사적으로서 미국에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종전선언의 경우도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휴전협정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정치적으로 선언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종전을 선언했기 때문에 남북한 간에는 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불가침을 결정해놨으니까 미국과 북한 사이에 불가침을 해주고 근데 이제 종전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평화조약이 올 때까지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평화협정을 하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면 그 과도기적인 혼란 상태를 어떻게 하느냐. 그게 우리 정부에서 얘기한 게 과도기적으로 유엔군 사령부 유지하고 현행 군사분계선 유지하고 심지어 중립국감시단까지도 유지하자라고 하는 게 우리 정부의 보관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거는 결국 어떻게 하냐면 그건 휴전협정 당사자라고 하는 게 결국 뭡니까? 그 중국이 처음에 중국 참여 안 한다고 그랬다가 요즘에서 종전선언도 참여해야 되고 평화조약에도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법률적으로 그렇게 돼 있으니까 남북 미중 사자가 할 수밖에 지금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선생님 말씀대로 맞는 거 있어요. 결국에 뭐냐 북이 핵무기만 완전히 포기 안 되면 남북이 다 할 수가 있죠. 딴 데 필요가 없죠. 근데 이제 핵무기가 있고 6.25라고 하는 역사적 유산이 있어서 거기에서 생긴 제도적 제약이 있기 때문에 남북 간에 독자적으로 할 수 없는 지금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솔직히 얘기해서 뭐 저쪽에서 아까 뭐 그분들 저렇게 의시하시는 것도 있지만 우리 대통령 입장에서도 지금 주한미군 문제라든가 한미동맹 문제를 섣부르게 건드면 국내 정치적으로 엄청난 저항이 있을 거거든요. 그럼 남북 관계 개선 자체가 어려워져요. 종전선언, 그 다음에 평화 조약 체결 자체가 어려워져요. 국민적 합의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건 기본적으로 그냥 전략적 안정을 위해서 또는 북에 대한 억지력을 구축하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남쪽 내의 정치적인 합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도 결국 그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요건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유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래전에 열광적인 무정부터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촬영 과정을 마치고요. 저희가 그 단체 사진 촬영이 있을 예정이니 가지 마시고 조금 이따가 나오셔서 단체 사진 저희가 촬영하겠습니다. 통일. 제가 평화하면 통일로 전체하시면 됩니다. 평화.